안녕하세요. 9월이구나 싶었는데 벌써 9월 5일이고요. 벌써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무척 가을 하늘처럼 아주 좋습니다.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기분도 싱숭생숭해지는 기분? 하지만 자기 만족감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제가 자기애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요즘에 이제 반고흐 책을 읽으면서 반고흐의 원래도 좋아했지만 좋아하던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면도 더 알게 되면서 어제는 영화까지 찾아보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관련된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다큐처럼 제작된 그런 영화도 또 보고, 하루하루가 이제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화가라는 직업 아니면 화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저희 화실 수양 화실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오늘 반출한 날이에요. 반출하기 전에 오늘 공산성에 잠시 보러 갔다가 이제 가려고 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 삶의 여백.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너도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잖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침체와 평범함을 숨기려고 한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캔버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캔버스의 백치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들은 텅 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반면에 텅 빈 캔버스는 넌 할 수 없어 라는 마법을 깨부수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캔버스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한하게 비어있는 여백,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찧어 놓을 듯 텅 빈 여백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 빈 캔버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이 우리 앞에 제시한 여백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진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젊은 화가의 아버지 밀레. 일반 대중이 밀레의 작품에 무관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태도가 화가나 그림을 팔아야 하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난번 편지에 썼더구나.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밀레도 그걸 느꼈고 알고 있었다. 상시에의 책에서 밀레가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한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말이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골자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값비싼 구두를 신고 신사의 생활을 원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남학신을 신고 나갈 거니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지. 내가 잊을 수 없는 건 문제는 거기에 남학신을 신고 가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농부들이 만족하는 종류의 음식, 음료, 옷, 숙소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 밀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는 정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다른 화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인 것이지. 다소 화려한 생활을 한 이스라엘스나 모베 같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지만, 밀레는 젊은 화가들이 이 모든 문제에서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밀레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그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며 그가 말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밀레에 대해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도시에 사는 화가가 농부를 아무리 멋지게 그려도 그 인물은 농부라기보다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고 네가 지난 편지에 썼던 내용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나도 같은 인상을 받곤 했다. 그건 화가들이 농부의 생활 속으로 뛰어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밀레는 예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드그루는 농부를 잘 그렸는데 이것이 그의 장점 중 하나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그에게 역사적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했다. 그것도 잘 해내긴 했지만
드그루가 원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아직도 벨기에의 사람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드그루는 밀레에 비견할 만한 거장인데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채 도미에나 타세르처럼 무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예술관을 이어받아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멜러리가 그렇다. 최근에 한 사파 잡지에서 멜러리의 그림을 보았다. 뱃사공 가족이 배의 작은 선실에 모여있는 걸 그린 그림인데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탁자 주위에 둥그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대중의 인기 문제라면 몇 년 전 르낭에서 그 주제를 다룬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찬성한다. 즉 훌륭하고 유용한 일을 해내려는 사람은 대중의 승인이나 평가를 기대하거나 추구해선 안 되며 열정적인 가슴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공감과 동참만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1885년 4월 13일 감자 먹는 사람들. 진정한 농촌 그림. 내 생일을 맞아 늘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에 맞춰 유화,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작업이 잘 진행되긴 하지만 완성하지는 못했다. 최종 그림은 기억을 더듬어 그리니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되겠지만 겨울 내내 이 그림을 위해 머리와 손 그리는 연습을 해왔다. 강한 열의를 갖고 작업에 임했기에 며칠 동안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았다. 가끔은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행동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냐? 감자 먹는 사람들은 황금색과 잘 어울릴 것 같다. 혹은 짙게 그늘진 잘 익은 곡물색의 벽지를 바른 벽 위에 걸어놓아도 잘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어둡거나 흐린 배경에서는 이 작품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의 내용이 아주 어두운 회색조의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 속에서도 램프가 하얀 벽 위에 뿜어내는 열기와 불빛은 관찰자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전체 장면을 황금색 불빛 속에서 보게 된다. 물론 관객은 그림 바깥에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림 전체가 뒤쪽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그림의 주변에는 짙은 황금색이나 구릿빛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 그 그림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부디 내 말을 잊지 말아라. 황금빛 색조와 함께 배치해야 그림이 더 잘 살아난다. 불행하게도 흐리거나 검은 배경에 놓인다면 대리석 같은 질감이 죽어버릴 것이다. 그림자를 푸른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황금색이 이것을 돋보이게 해준다. 어제 에인트호벤에 사는 그림 그리는 친구의 집에 그 그림을 가지고 갔다.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림의 달걀 흰자 위를 칠하고 약간의 세부 손질을 해서 마무리하려 한다. 친구는 색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아주 열심인데 감자 먹는 사람들의 특히 매료되었다. 석판화를 제작하기 위해 그렸던 습작을 이미 본 적이 있는 그 친구는 내가 색채와 데생을 그 정도로 잘 다루리라고는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도 모델을 두고 그리기 때문에 농부의 머리나 손가락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생활 방식, 즉 문명화된 사람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그림에 감탄하고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 겨울 내내 이 직무를 짜낼 다양한 색채의 실을 손에 쥐고서 그 결정적인 짜임새를 찾아왔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모양을 한 천에 불과하지만 그 천을 짠 실은 세심하게 그리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선택되었다. 언젠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농촌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감상적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농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대상을 찾겠지.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농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달콤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들 특유의 거친 속성을 살려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저기 기운 흔적을
흔적이 있고 먼지로 뒤덮인 푸른색 스커트와 상의를 입은 시골 처녀는 날씨와 바람, 태양이 남긴 기묘한 그늘을 갖고 있을 때 숙녀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숙녀들이 입은 곳을 거친다면 특유의 개성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려고 신사복을 차려입었을 때보다 작업복을 입고 밖에 나가 있을 때가 더 좋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농부의 삶을 담은 그림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련되게 그리는 것은 잘못이다. 농촌 그림이 베이컨, 연기, 찐 감자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마구간 그림이 거름 때문에 악취를 풍긴다면 훌륭하다고 해야겠지. 바로 그게 마구간이니까. 밭에서 잘 익은 옥수수나 감자 냄새, 비료 냄새, 거름 냄새가 난다면 지극히 건강한 것이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다. 그런 그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선 안 된다. 네가 이 그림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포르티에 씨가 내 그림을 취급하겠다고 말한 적 있는데 그에게 십작보다 나은 것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듀랑 리엘에게는 비록 그가 대생이 그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 유화를 보이도록 해라. 그가 이 그림을 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렴. 상관없다. 그러나 그에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긴 해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냐. 분명 웬 쓰레기 같은 그림이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지만 내가 각오하고 있듯 너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농촌 생활을 그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술과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 밀레나 느그루 같은 화가들이 더럽다, 저속하다, 추악하다, 악취가 난다 등등 빈정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내가 그런 악평에 흔들린다면 치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한다.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야 한다. 자주 생각하는 문제인데 농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명화된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점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그들이 예술이나 다른 많은 것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니? 더 작은 크기의 습작도 여럿 있다. 그러나 큰 작품을 그리느라 바빠서 다른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못했다는 건 너도 이해하겠지. 그림이 완성되고 물감이 마르자마자 작은 습작과 함께 너에게 보낼 생각이다. 발송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그림의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이 그림에 대한 포르티에 씨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 그림에 너무 빠져 지내느라 이사해야 한다는 것도 잊을 뻔했다. 이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워낙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다른 화가보다 더 편하게 지내기를 바랄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는 이상 나도 물리적 어려움으로 잠시 주저할 수는 있지만 파괴되거나 침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작품이 되리라 믿는다. 너도 알다시피 근래 며칠간은 물감 때문에 고생했다. 물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그림을 망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붓질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정할 때는 작은 붓으로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가끔 그림을 친구에게 가져가서 혹시 내가 그림을 망치는 건 아닌지 물어본 것도 마지막 손질을 그의 작업실에 가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도 이 그림이 독창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네 생일에 맞추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현대의 인물화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최근 작업을 마친 캔버스 4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손질해야 할 것 같다. 황야에서 그린 그림은 네가 보관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너에게 수치인 부담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다. 네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럴 순 없지. 나도 우송료를 부담할 능력은 안 되고. 나는 지금 남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처지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분간 그림이 팔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사색이나 하고 있느니 작업에 몰두하는 게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낫겠지. 태호야, 나는 미래를 예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은 알고 있다. 10년 전을 생각해보자.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 환경, 사람들의 분위기.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작품은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테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더 나아진다. 게으르게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다. 내 그림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골집을 그린 캔버스 4개와 작은 습작을 보인다면 그는 내가 시골집만 그렸다고 생각하겠지. 마찬가지로 인물화 시리즈를 본 사람은 내가 인물화만 그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 생활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다. 밀레는 여러 명의 노예가 일하듯이 그린다. 여러 명의 노예가 일하듯이 그린다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작품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다. 누군가는 천사를 그리다니 도대체 누가 천사를 보기나 했단 말인가? 라는 쿠르베의 말을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빗대어 하렘의 재판관들이라니 도대체 누가 하렘의 재판관들을 봤지? 라고 말하고 싶다. 무어인 그림과 스페인풍 그림, 추기경의 초상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적 회화들이 보지도 못한 것을 멋대로 느리고 줄이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런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 대부분은 몇 년도 안 되어 흥미를 잃고 따분하게 보일 텐데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그림도 잘도 그렸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 미술 전문가가 벤자민 콘스탕의 작품과 흡사한 그림이나 스페인 추기경이 개최하는 피로연을 그린 그림 앞에 서면 아주 의미심장한 분위기로 능숙한 기술에 대해 말하는 건 거의 관례적이다. 같은 미술 전문가가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이나 라파엘리 같은 사람의 데생을 볼 때면 여전히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기술을 비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이지 그 모든 이국적인 그림을 작업실 안에서 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직접 그려야지. 온갖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작업한 캔버스 4점도 먼지나 모래는 말할 것도 없고 좋게 100마리는 될 파리떼를 쫓아내면서 완성했다. 그림을 몇 시간씩 황야나 나무 울타리 너머로 가지고 다니다 보니 꼭 한 군데는 나뭇가지에 긁히게 된다. 이런 날씨에 몇 시간씩 걸어 황야까지 가면 도착했을 때는 피로에 지쳐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모델이 직업 모델처럼 꼼짝 않고 서 있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애초에 그리고 싶었던 인상은 사라져버리기 일쑤다. 넌 어떨지 모르지만 난 농촌에서 작업하면 할수록 이곳 생활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래서 카바넬의 그림은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게 되지. 흔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되고 건조한 기술을 구사하는 화가들, 즉 작해, 요즘 화가로는 벤자민 코스탕,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페인 화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중판화 제작가라는 자크의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내가 너무 편파적인지도 모르지. 농부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그린 라파엘리에 감동하고 농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엘프리드 스티븐스, 제임스 티콧에 감동하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추상화에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 농부나 넉마주의를 그리는 것보다 더 단순한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회화에서는 일상적인 인물만큼 그리기 힘든 소재도 없다. 땅을 파는 농부, 바느질하는 여자, 화덕 위에 냄비를 올려놓는 여자 재봉사 등을 스케치하고 유화로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미술학교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도시에서든 다양한 모델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릴 수 있는 미술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게 마련이다. 그곳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든 아라비아 사람이든 루이 15세든 모든 종류의 인물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 단지 그들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을 뿐이다. 밭에서 그린 연작 중 밭갈이하는 농부나 잡초 뽑고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린 습작 몇 점을 너와 세례가 받아보면 여러 가지 결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충고나 지적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아카데미 인물화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실수 하나 없이 매끄럽게 그려졌지. 그러니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런 그림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끔 이끌어주지 못한다. 밀레, 레르미트, 레가메이, 도미에 등이 그런 인물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물론 구성을 잘했지만 아카데미가 가르치는 방식은 아니다. 인물이 아무리 아카데미식으로 옳게 그려졌어도 현대회화의 특징인 개인적이고 친밀한 느낌과 행동이 결여된다면 앵그르가 그렸을지라도 피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 앵그르의 셈은 예외다. 그 그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담고 있었고 담고 있으며 담고 있을 것이기에. 그러면 인물이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파고 농부가 농부답고 시골 안악이 시골 안악다울 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말이지. 그러나 오스타테와 테르보르히가 그린 사람조차도 요즘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하고 있진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많다. 내가 새로 시작한 그림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지, 또 내 그림보다 다른 화가의 작품을 얼마나 더 높이 평가하는지도 말해주고 싶다. 그런데 옛 네덜란드 화파의 그림에서 밭갈이 하는 농부나 바느질하는 여자를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니? 그 화가들이 일하는 사람을 그리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벨라스케스가 그의 물장수 속에 일하는 사람을 그리거나 민중 속에서 모델을 찾은 적이 있을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전 시대 그림의 등장인물이 하지 않은 것, 그건 바로 노동이다. 작년 겨울 눈 속에서 당근을 뽑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그 모습을 그렸다. 밀레도 일하는 사람을 그렸지. 레르미트, 이스라엘스 같은 농촌 화가들 중 상당수가 노동을 다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물을 그리는 화가가 얼마나 적은지 모른다. 그래 다른 무엇보다 인물 자체를 위해서 형식과 입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인물을 그린다면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 움직임 자체를 위해 그것을 포착해서 그리고 싶다. 관습적인 동작을 많이 그렸던 옛 거장들과 네덜란드 거장들조차 피하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움직임을 그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유화된 대생이든 인물 자체를 위한 인물화, 이루 말할 수 없이 조화로운 인간 육체의 형식을 위한 인물화, 그러나 동시에 눈 속에서 당근을 뽑고 있는 인물화야 한다.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잘 이해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세레에게도 전해다오. 더 간결하게 말할 수도 있다. 카바네레 누드와 자케의 기부인 초상화, 아카데미에서 대생을 배운 한 파리 화가가 그린 시골 여인, 바스티앙 르파주가 그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의 팔다리와 몸의 구조를 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는 물론 아주 매력적으로 그린 것도 있다. 비례도 정확하고 해부학적으로도 세부 묘사가 사실적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스, 도미의, 레르미티의 인물화를 보면 몸의 형태는 더 잘 감지할 수 있지만 비례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해부학적 묘사도 아카데미 사람들 눈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그림은 살아있다. 델라크루아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설명이 미진한 것 같다. 내 그림 속 인물이 훌륭하게 표현되는 걸로 보인다면 내가 절망할 것이라고 세레에게 전해라. 나는 인물이 아카데미식으로 정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밭갈이하는 농부의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 속의 농부는 더 이상 밭을 갈고 있지 않을 게 분명하다. 미켈란젤로의 인물은 어떠냐? 다리는 길쭉하고 엉덩이도 펑퍼짐하지만 아주 근사하지 않니? 세레에게 전해다오. 밀레와 레르미트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라고. 그건 그들이 건조하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검토한 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대상에서 받은 느낌을 따라 그렸기 때문이다. 대상을 변형하고 재구성하고 전환해서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 부정확성을 배우고 싶다. 그걸 거짓말이라 부르겠다면 그래도 좋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있는 그대로의 융통성 없는 진실보다 더 진실한 거짓말이다. 이제 편지를 끝맺어야 할 때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농부의 삶이나 대중의 삶을 그리는 화가는 상류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이국적인 하렘 풍경이나 추기경의 성찬식을 그린 화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시기가 좋지 않을 때 돈 부탁을 하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굳이 변명하자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그림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은 생활비와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농촌에서 살면서 농부처럼 생활하지 않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농부가 원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다. 단지 물감과 모델이 필요할 뿐이다. 이 편지를 읽은 뒤에는 내가 인물화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네 편지를 읽으니 세라가 감자 먹은 사람들의 구성에서 결함을 발견했다지. 나도 그런 결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에서 그 시골 농가를 바라보느라 무수히 많은 밤을 지샌 후에, 그리고 그 사람의 두상을 40여 차례 그려본 후에 얻은 인상을 내 나름의 관점에서 그렸기 때문이다. 인물화를 이야기하다 보니 할 말이 계속 떠오른다. 너도 라파엘리가 개성적 인물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말은 아주 적절했고 그의 데생이 이 개념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파리의 미술계와 문학계를 드나드는 라파엘리의 시골에서 작업하는 나 같은 사람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요약할 수 있는 용어를 찾고 있는 듯하다. 라파엘리는 개성적 인물이라는 말을 미래의 인물화 이념을 압축해주는 용어로 제시한다. 그 의미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말의 정확성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 말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사실 나는 내가 구사하는 언어의 정확성이나 그것의 효과도 그리 믿지 않는다. 나라면 밭갈이 하는 농부에게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농부는 농부다워야 하고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다워야 한다고 말을 하겠다. 그런데 그 그림은 진정으로 현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사실 이런 말은 아무리 정황한 설명을 덧붙여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큰 부담이 있지만 모델비를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써야겠다는 생각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은 작은 인물 데생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 농부의 동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대 인물화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진수이고 그리스에서도 르네상스 시기에서도 옛 네덜란드 화파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술을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적절하고 공허한 용어를 마음대로 짓거린다. 그냥 내버려 두자.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화가의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붓이 그의 영혼과 지성을 위해 존재한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한다. 1885년. 고우의 생애가 참 험난했죠.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시절과 지금 2020년 코로나 시대 무척 힘든 시기라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에 더 매료가 되면서 그림에 더 빠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고, 모든 것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내버려 두느냐, 그것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이겨보느냐, 이겨내어 보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갖고 오늘도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